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은 총선 특집 뭐라도 하자 4편 청년 유권자 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운동이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이때 이 필드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청년 두 분과 그리고 이미 청년의 삶은 지나갔지만 마음만큼은 청년처럼 살고 있으실 거라 믿고 있는 우리 후마니타스의 대표님이자 이제 정치발전소 학교장님이신 이제 박상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옆부터 이제 슬슬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현무님 이제 자기소개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짤막한 활동 근황 보고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미스피치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간간히 하고 있고, 지금은 청춘시 달아 페이지에서, 이게 상당히 발음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달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 열심히는 아니고 대충 활동하고 있는 구현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알바노조에서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 알바를 했었고, 이제 거기서 노조 활동한다고 해고를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바게트 알바를 했는데, 이번에는 겨울인데 빵이 안 팔린다고 해고를 당하고,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고당했다고 알바노조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럼 와서 상근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상근 활동을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됐었고요. 알바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바노조는 이름 그대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주로 뭐 노동상담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 뭐 문제제기나 뭐 기자회견이나 실태조사, 뭐 단체 교섭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세대는 제가 8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한 20년 정도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는 이 정치에 필요한 정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강의하고 하는 정치발전소에서 학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스트분들이 온 곳은 바로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인데요. 이제 청년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번 생은 정말 망했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다면 진짜 어느 순간인지 이제 현모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좀 무서워가지고. 격하게. 아, 진짜요? 네, 요즘 시설이 좀 하수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12년 대선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정말, 그러니까 시민입니다. 애국보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되셨는데, 되실 때 되게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아빠 만나주셨네? 저거 완전 금수저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좀 절망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수저가 그렇게 아름다운 수저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아름다운 수저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되게, 아무래도 이번 생은 좀 행복하게 살긴 글렀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되게 확실히 2012년 대선 후로 좀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사고도 있었는 만큼 이제 현모님 마음이 조금 공감이 가는데요. 참, 되게 이번 대선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 하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되게 모순적인 네,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연님은 이생망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저는 돈이 없을 때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점이 내가 밥 살게라고 했는데 카드 잔액이 없을 때 뭐 그런 거나 2번 경험해봤어요.
저녁에 오늘 대신 사주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럴 때나,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9평 방에서 3명이서 지낸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럴 때 많이 답답했었죠. 월세 때문에. 그럴 때는 현실이 주로 답답했고, 또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에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 중인데 헌법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뭐 대학원을 알아보면 등록금이 만만치 않고, 또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못 받잖아요. 뭐 그런 것을 볼 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진짜 밥을 사겠다 그랬는데 카드 잔액이 차마 2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요즘 밥값 기본 7,000원, 뭐 파스타 한 번 먹으면 3만 원, 4만 원, 술 마시면 또 각자 만 원씩 더치페이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이 되게 많죠. 저도 지금 통장 잔고가 5자리 대인데요. 네, 월급날이 8일인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막막하고 네, 정말 사무실에 가면 점심 먹자는 소리가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제 투정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상우님. 좀 친근하게 상우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제 청년으로 살면서 이제 가장 좀 절망스러웠을 때 이번 생사가 망했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도 좀 불만을 가질 때도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조건이 됐을 때 누구나 다 절망하는 기분은 저도 다 공유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가 이제 학생운동이 좀 심한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시위에서 잡히면 이렇게 정학이나 이제 퇴학 같은 걸 맞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시위에 나가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안 잡혔기 때문에 또 뭐 호기를 부렸는데, 집에 와서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비겁해 보일 때도 좀 그럴 때도 늘 좀 그런 기분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학부는 경영학을 했는데 회계 과목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3학년 이후부터는 이번 학기 망했다는 늘 외쳤는데, 이번 생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 학기는 이번 뭐는 이렇게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해도,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확실히 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아마 어떤 절박한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저희 세대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빵이 안 팔려서 잘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에 청년으로 살았을 때는 되게 일자리가 많았던 때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되게 그때가 그랬었는지, 그냥 툭 하면 이제 일자리 막 있네? 가서 이제 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지. 지금은 되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국 경제는 확실히 1997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오히려 이제 그 군사정부가 경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던 시기였고, 세계 경제도 좀 상황이 좋은 때여서 일자리 문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졸업하더라도 크게 취직 걱정은 좀 덜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더 세게 할 수도 있었던 좀 역설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IMF를 겪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존재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단순한 세대 문제를 넘어서 노동 문제의 한 중요한 차원으로 부상한 게 아닌가. 저희 때는 그냥 미래 화이트 칼라, 미래의 어떤 공무원 이렇게 됐지, 지금처럼 세대 전체가 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렇게 이 몰려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세대 전체가 약자로 몰려있는 상황, 되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중년층, 노년층의 일자리를 뺏어서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있고, 정말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총선이 찾아왔죠. 4월 13일.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일꾼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일꾼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한 단상,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잠깐 단상인데요. 그 총선 보면서 이래야 나의 헬조선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헬조선이 괜히 헬조선 아니에요. 명불허전.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나의 조국이다. 막 태극기 뒤에 펄럭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국봉이라고 하잖아요. 막 보면서 내가 그래 헬조선의 신민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막 들었거든요. 그 2012년 총선 때는 그게 아마 기억이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복지라는 게 큰 화두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번당 같은 경우는 뭐 진박, 뭐 친박, 뭐 비박, 뭐 무슨 박. 예,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무슨 박이 되게 많았고 뭐 그다음에 2번당은 뭐 비례대표의 표절 심지어 박사도 아니고 석사 논문을 표절하는 분을 비례대표에 꽂고 3번당은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야당을 심판하자라는, 자기도 야당인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되게 어떤 정책에 대한 담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역구 획정도 늦어졌고, 비례대표도 이상하고, 보면서, 약간 이 정도로 막장이 흘러야 나의 헬조선이구나. 약간 이 맛에 헬조선 산다?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래야 나의 헬조선이지. 네. 그 정도 단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헬조선이 있기에 저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 오늘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현님은 이번 총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뭐 그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싸움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들고요. 그 공간 속에서 알바 노동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당선이 되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입당을 하고 뭐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선을 이유로 해서 좀 그런 것도 많이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청년수당 이렇게 이제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총선 때 말하는 거 보고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라고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올리셨던 글이, 20대 대학생들이 투표나 MT 간다, 투표 안 한다, 또 이런 류의 이제 20대 개새끼론 맨날 나오는 그런 류의 이제 글이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20대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잖아요. 6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로 비교가 되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6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MT를 가는 대학교가 없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20대 개새끼론을 얘기를 하는구나, 기성 정치인들이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느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세우기도 했고, 실제로 전수조사한 분의 이제 기사도 올랐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본인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뭐 여당에서는 김을동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성 정치인들한테 뭐 조언을 해준답시고, 뭐 여성 정치인들은 똑똑해 보이면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말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답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지금 있는 기성 정당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뭐 평가의 기준을 먼저 하나 말해보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시민이 투표권을 갖는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건 권위주의 때도 투표를 우리가 했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정당을 찍을 수 있는가, 어느 후보를 찍을 수 있는가에 해결점이 있을 때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잘 들여다보면 지난 대선의 캠프에 있던 분들이 상위 세 정당으로 나눠서 지금 이 정당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당 체제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 우경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진보 정당 일부도 이제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 변화를 사실상 이제 추종하게 되면서 한국 정당 체제는, 사회는 좀 더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정당들은 말은 거칠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절망적인 것만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때 만들어 놓은 원형이 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지난 27년간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복원이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회랑 지나치게 유리된 지금의 정당 구조는 사실상 붕괴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의 반격이 저는 이번 총선과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나타날 거라고 보고 비로소 한국 민주화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낡은 정당 체제와의 한판의 싸움을 저는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이번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도 대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이 총선을 감히 이제 그 4월 13일 이후를 예측해 봤을 때 과연 대선에서는 과연 우리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되게 뜬금없죠. 사실 원래 이게 질문지에 없었어요. 예. 근데 뭐 토크 콘서트라는 게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황해가지고요. 네. 뭐 대선 그냥 솔직하게 생각하면 별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말만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2012년 때도 되게 많은 변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거 2013년에 이제 해분조선 되는 건가? 그때도 헬조선 단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헬조선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헬조선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2017년 대선이 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 막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민주주의 3.0, 4.0 무슨 알파고 힘입어가지고 또 알파 민주주의다 보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정말 뭐 많은 변화를 본 건 아닌데 그렇게 변화한다고 생각해봤자 오히려 더 좌절한 다음에 급속도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큰 변화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좀 더 희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희망과 아주 조금씩이라는 단어는 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라 그냥 아주 조금씩 그냥 아주 조금씩 개선되는, 그러니까 죽을 듯 살 듯 하는 약간 인공호흡기가 이제 산소를 뭐 50cc 주냐, 100cc 주냐, 그거 문제인 것 같고, 인공호흡기는 그대로 달려있는데, 이걸 떼놓을 만큼의 어떤 새로운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되게 시간이 정말 긴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든 무언가는 발전해 왔던 것처럼, 이라고 한번 과대포장을 한번 해버린다면 그게 맞겠죠? 네, 이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연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까이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최저임금 결정할 시기가 또 다가오잖아요. 뭐 그럴 때 최저임금에 또 쬐끔 오르냐 아니면 진짜 뭐라 그래야지? 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가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앞으로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투표가 답이다. 뭐 투표만 잘하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거든요. 뭐 가까이에서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금이 나오고 이런 것도 투표로 인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시위를 이제 거리로 나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등록금, 국가장학금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제 투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완하는 그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등록금이 뭐 투표율에 따라서 뭐 좌우되고 이런 게 아니라 2005년에서 2007년 2년 사이에 등록금이 100만 원 가까이 올렸었거든요, 학교에. 근데 그게 투표랑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였고 총학생회가 어떤 총학생회냐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대선 전까지 뭐 투표를 하거나 이런 일정은 없지만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정치 참여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작게는 이런 것도 다 정치 참여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여당이 승리하냐, 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뭐 모든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여당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또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정당이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패배한 사례가 지난 민주화 이후에는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했다고 다음에 대선에서 꼭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선거들이 그걸 예측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승패 문제는 모든 건 가능할 거다라고 우리가 열어둘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사회적인 요구를 얼마나 잘 집약하고 있는지가 이 정권 교체의 성과를 말해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야당의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더 좋은 공공정책을 만들 조직된 팀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가연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집권당을 막느냐, 투표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공공정책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나 요구나 기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한국 사회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당장에 이제 4월 13일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몇 년이면 돌아올 대선, 또 그 다음에 돌아올 지방선거, 또 돌아올 총선, 그리고 또 다시 다가올 대선. 되게 많이 좀 뒤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토크 콘서트 1부를 잠깐 마치고 오늘 노래꾼으로 오신, 오늘 노래를 불러주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을 잠깐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놉니다. 해가 지면 집을 나가 술 마시고 기타 치는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출근 않고 놉니다. 담배값이 똑 떨어지고 커피값이 없어도 불효자는 울지 않고 Oh yeah, let's 불효 tonight.
놀다 놀다 지쳐 웁니다. 택시비가 없어 아침에 들어옵니다. 잔소리 듣고 욕먹어도 입을 펴고 눕습니다. 엄마 식탁에 10,000원만 놓고 가. 네, 안녕하세요. 시험 논수박 김대중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실 어저께 여기 한번 왔었어요. 어저께 6시 좀 넘어가지고 여기 왔죠? 5시쯤 왔나요? 네, 5시쯤 왔는데, 잘못 온 줄 알고, 막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왔습니다. 네. 투표 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세미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외할머니 산소 다녀오느라고 지금 갔다가 또 제가 직장 생활을 또 하는데,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왔습니다. 머리가 많이 눌렸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노래하러 왔으니까. 불효자는 놉니다라는 노래였고요.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이런 효도,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고요. 치매 어르신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또 대신 했다가 요양원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300에 30이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주택난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후렴구에 평양냉면 먹고 싶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저는 진짜 평양냉면이라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했는데, 이름도 김대중에다가 제 본명이 김대중이라서 김대중인데 평양냉면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막 남한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이제 그런 좀 현실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것도 뭐 풍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하겠습니다. (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0에 30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그게 30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수염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오늘 밤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싶네. 먹고 싶네. 예, 고맙습니다. 이 너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고, 예. 그럼, 예, 앵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노래하는 거, 그리고 투표하는 거,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예, 말을 못 잇겠네요.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노래든 뭐든. 마지막 곡으로 앵콜곡으로 요양원 블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살았네, 다 살았어. 나이는 많고 다 살았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쑤. 죽을 날만 기다리니. 다 살았네, 다 살았어. 나이는 많고 다 살았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어서 죽어 저승으로 가서 우리 아들 월월 알게 해주시오. 주여 어서 죽어 저승으로 가서 얼쑤. 우리 아들 딸 월월 알게 해주시오. 어서 죽어 저승으로 가서 우리 아들 월월 알게 해주시오. 어서 죽어 저승으로 가서 얼쑤.
우리 아들 딸 훨훨 날게 해주시오. 다 살았네 다 살았어 나이는 많고 다 살았네 죽을 날만 기다리니 벌써 죽을 날만 기다리니 다같이 다 살았네 다 살았어 나이는 많고 다 살았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써 죽을 날만 기다리니 다 살았네 다 살았어 나이는 많고 다 살았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쑤 죽을 날만 기다리니 죽을 날만 기다리니 죽을 날만 기다리니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사실은 자리를 한번 뜨시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잠깐만. 이 자리에 오신 손님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이 생망. 도대체 나는 이번 생이 망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이제 있으셨다면 어떤 때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한 가지만 고르기 너무 힘든데요. 예. 그렇다고 또 저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렇죠. 이번 생에 아니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냥 좀 힘들었어요. 제가 초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로만 얘기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아니요. 예. 세 가지도 괜찮고. 그냥 불효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효자는 놉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예. 지금도 계속 불효자이신 건가요? 원래 제가 불효자 캡을 쓰고 다니는데 예, 요양원에서도 그거 쓰고 일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좀 효자 노릇 좀 하게끔 예,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와. 너무 무겁다. 예. 이런 분이 아니 제가 즐거운 분위기를 또 이렇게. 예. 충분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불효자 입장에서 되게 대신해서 노래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편했고요. 아, 이제 나도 마음껏 놀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 오늘 이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나중에 고맙습니다. 또 한번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예. 네. 네, 여러분 지금도 심플로우로 질문 받고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받으셨던 보터데이 종이에다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저 남은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제 패널분들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로우로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같이 이제 요목조목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계속 받고 있고요. 이것저것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도 괜찮으니까 한 마디씩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조금 뭐 기대하고 왔는데 뭐 별로예요.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 너무 좋고요. 이제 이것저것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질문으로, 네, 솔직히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정말 원내 의석이 몇 개밖에 안 되고, 진짜 손가락이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마음속으로 또 다른 정당을 또 지지를 하는데, 이제 그 정당은 심지어 원내 의석조차 없어요. 근데 요즘 되게 야권 분열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투표용지도 전부 다 뽑아버려서 더 이상 야권을 다시 한번 합칠 수도 없는 바로 지금 이 야권 분열의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이런 자리를 찾아와준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안면이 한 번씩 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1번이나 2번을 지지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부 다 한 번씩 다 본 결과 1번, 2번 안 찍으실 것 같아요. 페북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도 그럴걸요? 뭐 물론 이제 인식적으로 그냥 그래도 내가 뭐 좀 그렇게 좀 거대야당이라고 불리는 그 1야당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안 찍으면 내가 정말 싫은 놈. 여기서 1번 지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멘트를 여기 애국보수 애국보수 현모님 왜요? 정말 순간 네, 목 잡을 뻔했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저는 되게 사표가 되기가 싫거든요. 제 표가 사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발 제 표로 뽑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자니 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작은 정당에 투표하다가 날려버리는 이 사표들 때문에 정말로 너무 싫은 사람이 될까봐 이것도 너무 걱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투표해야 되는 건가? 이제 현무님이라면 어떻게 투표하실 건지, 가연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나름도 아니죠. 정말 정당 정치 전문가이신 이제 박상우님도 이렇게 모시고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관이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네. 진짜요? 네, 실제로 오늘 오셨었고 저희 가셨어요? 네, 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 해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뭐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일단 전제가 이제 1번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전제를 너무 깔았죠? 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되게 좀 거기서부터는 되게 좀 그냥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조건 1대1 구도에서 한 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선거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뻔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뻔하게 얘기하는 게 뭐 지역구 나오면 뭐 될 것 같은 사람 뽑고, 아니면 뭐 비례대표는 자기 원하는 정당 뽑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1번을 제외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 밀면 될 것 같다라는 뽑을 것 같고, 비례대표는 원하는 정당 그냥 마음껏 뽑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부분 청년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되게 현모님 같은 경우에 청춘 씨바라 영상을 만드시면서 이런 정치인은 뽑으면 안 된다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제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니까.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유권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런 거면 약간 국회론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민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현실이 이러는데 제가 뭐 현실에 따르면서 적당히 순응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적당히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 백화점 꽂겠다. 내가 여기다 지하철역 하나 만들겠다. 근데 그게 현실에 따른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런 MSG 무해하긴 한데
그런 자극적인 공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러니까 유권자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적당히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그냥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 어느 정도 가장 뭐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 네, 저 이따 네. 땅돌 맞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적이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뭐 이렇게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거나 뭐 네네. 해당 후보를 좀 비하하시거나 이런 얘기만 피해주시면 네네.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당이라는 당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가장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맨 앞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같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가 표를 찍는 게 사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최악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을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요새 들어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고른다고 해도 그것도 어차피 차악도 악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소신과 원칙대로 하는 정당이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선되기 위해서 뭐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을 짓밟은 사람과 연대를 하는 정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그러니까 살짝 의문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의문도 들고 뭐 여성 혐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 혐오 같은 그런 말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명확히 없는 정당은 아직은 잘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런 게 낫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다 만들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대 정당이 이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표 대신에 거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 투표를 권한다고 하는 것은 전 그거 자체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래 기본적인 이 생각을 우리가 만약 갖는다 그러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체제에 투입되는 것을 통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체제인데 매번 선거 때마다 집권당을 견제해달라고 하는 이유로 작은 이 선호들을 억압하는 담론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건 전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야권연대나 외국어로 옮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권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영어로 옮기기도 어려운 단어고. 근데 우리는 늘 야권이라는 말을 쓰지 그 정당의 구체적인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름을 써야 그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야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획일주의적인 판단을 강요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 파리의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본인들 이제 정체성으로는 아랍 사람들인데 일종의 무슬림들이죠. 근데 프랑스 무슬림이 이제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400만을 프랑스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차별을 받는데 그들을 그래도 보호하고 그들이 또 지지하는 정당은 공산당입니다. 저는 공산당을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공산당이 있는 정당 체제와 공산당이 있는 민주주의가 훨씬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당이 없으면 다른 큰 정당들이 커버할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 연대보다는 좋은 의미의 야권 분열이 한국 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야권 분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비판하는 거지 야권 분열 없이 과연 우리 사회가 낡은 정당 체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좋은 의미에서 야권 분열이 있고 기존의 이 어떤 진보나 또는 기존 권위주의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야당들이
다원화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고, 그 다원화된 속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선거가 끝나서 사람들이 각자의 선호대로 투표한 다음에 연대를 하는 거지, 선거 전에 연대를 도덕적으로 강박하는 일은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자라면 전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박하는 일은 전 좀 절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 이번에 한 번 아니고 민주주의 한 번에 망하지 않으니까 저는 자신의 선호대로 꾸준히 투표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야당도 스스로 바뀔 테고 더 나은 정당이 되려고 할 테고 작은 정당들도 기회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우리는 양자택일적인 좁은 선택의 범위 안에서 우리들의 판단을 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대로 저는 계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이 야권연대나 또는 집권당 견제라는 이름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을 반복하게 하는 일,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투표의 선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신대로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하는 것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좋은 야당의 이 성장에도 기여할 거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네, 뭔가 갑자기 희망이 뭔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좀 당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에 투표를 하자.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선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소수정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플로우로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올려주신 분? 올려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후배사랑,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겠다고 막 올려주셨나봐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제 또 이런 질문 같은 거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제 도웅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찍고 싶은 데를 찍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거가 뭐 개표 3% 아니 그냥 투표하기 전에 이미 당선 유력하던 대통령 선거였고 제가 찍으러 간 후보는 0.07%였나? 득표율이 어쨌든 뭐 그런 선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52년생이시고 첫 번째 선거가 유신기형 국민투표였거든요. 정말 의미 없는 투표였죠. 찍고 나서 바로 술 먹으러 가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표가 물론 결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사표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종의 생존신고나 응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후보가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최소한 지켜보고 있고 나가서 최소한의 응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시 내가 꾸고 있는 꿈이나 그런 기대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나와서 표시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정치 활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원 선생님에 이어서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꾸준히 소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네, 선거를 치러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청춘시바라 동영상 욕한 거 아니고요. 너무 재밌다고 이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현문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막 아이디어라 가지고 회의하다가 막 유레카 막 이러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일찍이 인터넷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일찍 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인터넷 문화에 좀 되게 편하게 적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뭐 트위터 아니면 페이스북 그 전에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특정 커뮤니티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돌아다 보니까 그냥 그런 영상 같은 거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기다고 하는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대충 어느 코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 약간 이게 역시 이렇게 지구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뭔가 뭔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커뮤니티 영상 많이 보면서 좀 모티브 얻는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전부 이제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이 페이스북에 몰리면서 모바일 영상을 들어가면서 되게 여러 가지 무슨 내 손 안에 문 남자친구 이러면서 무슨 미연시스러운 영상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연관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희 맨 처음에 목적이 정치 같은 거 하드 뉴스를 되게 소프트하고 재밌게 전달해보자,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최대한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약간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다고 느꼈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창 좀 핫했던 이런 위원은 뽑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3가지 영상이 이제 되게 페이스북 이용자 중에 한 300만 명한테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도달은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이용자 중 10명 중에 한 2사람 정도가 봤던, 맞나요? 그 수치가? 그러니까 아니, 페북 지금 총 이용자 1,600이라, 한국 기준으로 1,600만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그게 어쨌거나 도달은 된 거죠. 이렇게 핫한 분을 이렇게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아이디어 너무 항상 좋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벤치마킹 많이 했으면 많이 좋겠어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좀 기네요. 이제 박 선생님이 좀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상훈 선생님의 정치의 발견이란 책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양당 체제가 고착화와 현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87년대 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혁명을 제외하고 현재 체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저걸 가능하게 이제 해줄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면 권위주의 직전에 이 선거한 체제로 돌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년에 유신 체제였다고 그러면 민주화가 되면 71년 대선으로 사실 돌아가는 게 불가피하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데 87년 우리나라 선거도 엄밀히 말하면 60년대 말의 정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신 직전 상황으로. 그래서 민주화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 미래를 가꿔가게 되는 게 민주의 일반적인 이제 변화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7년에 우리가 확인한 건 이 60년대로 돌아간 그 정당 체제로 가지고는 이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그 거대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 80년대 말에 한국 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도록 정당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과제 앞에 저는 민주화 이후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제도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종류의 정당의 충격이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치학 이론에는 그 설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2단계를 이끌어가는 것,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지금 문제 핵심은 지금 우리 있는 정당들의 기원을 따지면 다 권위주의 때 만들어진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한국 정치에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그 과제를 지금까지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혁명이 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어떤 사회 변화도 꾸준히 준비하고 지금 여기 두 분 하시는 것처럼 작은 사업장에서부터 또 작은 사업장을 연결해서 조금 더 큰 문제 영역으로 꾸준히 진전해가는 그겁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변화는 시간 싸움입니다. 꾸준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진보정당은 전 꾸준함에서 늘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의당이 이번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제3정당적 기조를 유지했더라면 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큰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안철수가 가져가게 되고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더민주당의 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정의당의 기회가 좀 줄어든 점이 전 몹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3정당은 기백이 있어야 되고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다울 때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꾸준히 가면
한국처럼 기존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이 대안을 바라는 열정이 시민들 사이에 아주 큰 이런 사회에서는 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대로 꾸준히 가면 전 한국도 유럽에 있는 여러 민주주의처럼 진보정당도 있고 여러 사회 약자들의 요구들도 정치에서 잘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나라들도 그 기간을 잘 거친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첫 집권한 건 80년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권이 야당 집권이 민주화 이후 10년 만이니까 결코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다만 좋은 대안으로 정권 교체를 지금 못 해온 게 문제인 거고 좋은 대안이 야당도 좀 견제하면서 야당도 조금 더 나아지지 하는 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지 만약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요구나 기대나 불만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조직되고 꾸준히 시도된다면 전 반드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자꾸 우회로를 찾느냐 아니냐 전 여기가 승패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뭐 제도나 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변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되면 희망전도사. 우리는 끝없이 읽으면 무언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아주 너무 진짜 계속해서 뭔가 희망이 샘솟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 이제 또 기네요. 이건 아마 이제 가연님을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엔 찬성을 하지만 자영업자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갑이라기보단 의리치에 있는 사용자 같은데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현실화하라 뭐 이런 주장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우리 망하라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바노자 네. 어떤 입장인지.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경총에서 내미는 이제 프레임이랑 똑같아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경총에서 저런 말을 하거든요. 영세 상인들이 다 죽는다.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경총 입장에서 을과 을을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저희 알바노조 같은 경우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이라고 맘상모랑 같이 연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하는 말은 최저임금 1만 원 동의한다. 근데 동시에 임대료 낮추고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로열티 수수료 낮추고 카드 수수료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행사에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임대료 낮춰라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입장은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는 같이 가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좀 본사에서 가져가는 게 대다수예요.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뭐 주중에 이제 쫓겨나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건 이제 그 건물주들이 그렇게 가져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수료로 30%, 35%, 뭐 40% 이렇게 따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통계를 냈을 때 시급을 비교했을 때 그냥 일반 자영업자랑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시급을 어떻게 주냐 알바한테라고 비교를 했을 때 프랜차이즈보다 그냥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주는 시급이 더 높았거든요. 몇백 원인가 1,000원 가까이 더 높았었는데 여기는 딱 진짜 정말 최저임금만 맞춰서 주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시급을 주고 있다. 근데 경총에서는 저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더 오히려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으면서 핑계를 내세우면서 일과 을의 싸움을 붙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되게 제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알바노조예요. 사실 알바노조 조합원이고 솔직히 어느 순간 솔직히 저도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내가 진실되게 응원할 수 있을까? 저도 자영업자 아래에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고 정말 진짜 또 다른 아버지처럼 같이 이제 대화하던 사장님이랑 최저임금 1만 원에 관해서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알바를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맛도 싸움이 11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11시 50분까지 싸우다 그러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말 경총이 제시하는 혹은 이제 정말 완전 저 위 재벌 약간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주 고착화된 프레임 정말 을과 을끼 싸우게 하는 이런 프레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것들 정말 이런 문제를 만들게만 하는 그런 요인들을 타파하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을과를 서로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구도, 이런 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거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알바로즈 응원할게요. 네. 네, 이렇게 훈훈하게 좀 하나 마무리하고요. 또 이거 누가 질문해 주셨죠? 안철수가 좋아요? 김종인이 좋아요?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네, 지금 두리번 거리시는 녹색 니트에, 에? 공통 질문입니까? 정말 그냥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좀 더 재미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해주실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이명박 할게요. 네, 아주 예상 외의 대답. 이명박을 선택하겠다. 네. 뭔가 친근감이 있거든요. 그분이 약간 유머 감옥도 있으시고,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유난히 수저 색깔이 가장 이제 선사시대, 이거 흙에 가까웠던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뭔가 드실 때, 그 뭔가 섬유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게, 그분이 이제 맨날 그러시잖아. 밑에부터 끝까지 올라갔다. 딱 보고 배웠습니다. 내가 사용자 중에 사용자가 되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일단 유머감 유쾌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안철수 분이나 김종인 분은 약간 유쾌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재미를 상당히 추구해가지고, 저는 이제 MB의 그런 유쾌한 캐릭터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한다. 슬로우뉴스 인터뷰 때도 그랬어요. MB 상당히 존경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MB를 존경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혹시 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어려운,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저는 네? 저는 노동당 국회의원 대표를 얘기를 안 하면 삐지실 것 같기 때문에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대표로 제3 선택지로 해도 괜찮을까요? 점점 네. 너무 예상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기는 국회의원 대표를 지지하겠다. 역시 노동당 당원다운 탁월한 선택인데요. 이거 박성사한테 물어봐도 괜찮은 질문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선택지 외에 답이 나오고 말하는데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답하기 어렵지만, 두 사람의 선택이 만약에 갖는 정치적 가치를 만약에 말하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안철수 씨가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정당 체제를 어쨌든 허무는 역할을 제가 기대했던 건 진보 정당이 하길 바랬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일단 그 일을 한 것, 한국 사회가 온통 나서서 이 글을 사실상 이 배제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이 꿋꿋하게 한 것, 그게 정치가의 전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좀 평가될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뭐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를 선호하냐 그러면 전 여전히 한국 정치의 변화가 왼쪽에서 오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로 하는 면이라서는 진보 쪽에서 좋은 정치인이 좀 출연하기를 전 기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서 약간 청중 민주주의로 이제 좀 다가온 이런 현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미디어를 보면서 정당 자체의 공약, 정당 자체 이미지 이런 거에 집단이 투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디어에서 비춰주는 한 인물의 이슈, 한 인물의 정말 뭔가 약간 논조가 많은, 좀 논쟁적인 논조를 가진 이런 것들에 정말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청중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약간 안철수 현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정말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안철수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지만, 또 다른 이런 제3의 정치인, 뭔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만한 인물이 좀 나오기를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네, 이것도 구현무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어떻게 청춘 BR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름은 어떻게 B로 짓게 되었나요? 네, 이건 좀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저희 팀의 일이니까 좀, 그 전까지 저는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긴 한데, 팀은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새나라의 어린이 뭐 새싹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0살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씨앗이 되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 체제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있으면은 이 안에 스멀스멀 씨앗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라는 게 보통 이제 기존 언론사들은 그 씨앗을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인서울, 수도권, 4년제, 뭐 좀 더 부가하자면 남성, 그리고 헤테로섹슈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거기 그 사람들의 집단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준에 하나씩 빗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도 좀 자기 목소리를 갖고 열심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정규직, 뭐 고졸,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애매한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성, 그리고 뭐 동성, 그러니까 성소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씨앗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근데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 또래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20대 청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춘 하다가 C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욕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욕이니까 씨앗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 로고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씨앗이 한번 이거 욕 아니라 가운데 상황이니까. 청춘이라는 씨앗이 한번 발화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미디어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청춘씨 발아입니다. 약간 욕하는 거는 그냥 재미있어요. 이건 재미를 상당히 추구해가지고.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지. 근데 전 되게 약간 이 이름이, 네이밍이 저 회의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회의하는데, 네, 그러면 청춘 씨바라의 네, 구현무님한테 이런 질문을 또 물어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에 인터뷰 기사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바라라는 단어나, 예를 들어서 가연 씨에게 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 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뷰 기사를 읽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나 좋은 네이밍이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가은님한테 또 물어볼 질문이에요. 활동가의 삶 불안하지 않나요? 40살 이후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나요? 네. 제가 항상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나는 나이 들면 나중에 큰 대학병원 있는 시골 가서 개 키우면서 살 거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나이 때는 아니겠지만 사실 삶에 되게 뭔가 큰 욕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뭐라 그래야지? 곰팡이 안 핀 집에서 유기농 음식 먹고 그 정도면 되게 만족을 할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삶은 지금처럼 살고 싶다? 지금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네, 곰팡이가 없는지. 전에 살던 집이 그 9평에 3명이서 살았던 집이 225짜리 집이었거든요. 곰팡이가 진짜 많고 일단 환기가 안 되고 집이 있는데 집 바로 옆에, 그러니까 창문 바로 옆이 바로 집이었어요. 여기는 이 통로는 이제 사람이 못 지나다니는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그래서 이제 집에 곰팡이가 되게 많았고 이제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땅이 엄청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집을 털고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삶이 좀 쾌적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곰팡이랑 이게 너무 심해서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됐었거든요. 좀 그런 집에 안 사는 삶을 살면은 저는 만족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꼭 활동가로 살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진짜 내가 인간답게 살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약간 이런 걸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상원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1번 질문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선생님께 이번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낡은 정치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 예견하셨는데요. 어떠한 대결이 될까요? 가치와 가치가 대결하게 될까요? 아니면 구도와 구도가 대결하게 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는 이렇게 다른 인간 활동하고 달라서 의지와 뜻을 세워서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정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예상하고 하는 인간 활동이 아니라 그 분야의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조직하는 분야입니다. 달리 말하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과 같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의 강렬한 비판의 사회적 조건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변화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보수가 오래 장기 집권하는 체제로 정치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당 체제로 뭐 어떤 진보나 어쨌든 이 뭐 노동 문제나 이런 것도 정치에 대표될 수 있는 정당 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뜻을 어떻게 세우는 세력이 성장하느냐에 따라서는 일본처럼 보수 장기 집권 체제로 퇴락할 수도 있고 다른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것. 그거는 뭐 우리가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뜻을 세워서 할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유권자들도 단순히 투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유권자가 투표만 하면 사실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에 참여도 해줘야 되고 그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사회 집단에도 참여를 해줘야만 민주주의가 성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어떤 개별적인 이 좀 온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활동가를 키우고 활동가들의 조직적인 이 기반을 키우는 데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가능하려면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안정된 활동가 기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본이 형성돼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변화만 요구하고 화만 내면 그건 변화는 오지 않고 피곤하지만 조금씩 참여를 해줘서 그 자본을 우리가 좀 분담해줘야만 변화가 있지, 그게 안 되고 이 어떤 체제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해서 화만 내면 그 길은 반드시 보수 집권 체제로 퇴락하는 거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전 거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선거 때만 반짝하고 이렇게 소비자의 모습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시는 모습 말고도 쉽게 정치와 내 삶에서 이렇게 내 삶에서 정치, 내 삶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한 정당을 지지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람들 간의 가장 강한 적은 물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정을 한번 돈독히 쌓아보아요. 네. 이거는 세 분 전부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세 분에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걸로 하겠는데요. 이제 질문을 읽겠습니다. 계속 우리 헬조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헬조선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안심하시고 계시죠? 네, 너무 처음에 마셔가지고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박상훈 선생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에 시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사회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정치의 방법을 개방했으니 시민들도 본인들의 의사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가라. 이게 민주주의의 규범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정치의 어떤 영역이 열어주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조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노력이 없다 그러면 상황의 절망 속에서 개인들은 다 거기로부터 자유롭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분노로 끝나는 건 사실 기존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데 전 기여한다고 봅니다. 분노는 반드시 자각적인 분노여야 되고 분노의 에너지는 반드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전 조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조직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적인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체제 밖에서 체제에 이러저러한 항의와 이 푸념을 널어놓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만한 이 푸념과 분노가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시민들도 감수해줘야 변화가 시작되지. 안 그러면 기성체제의 놀이터가 되는 게 정치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왜곡해서
여러분도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가연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사실 운동을 시작한 지,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오히려 운동권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고, 아, 쟤는 맨날 때만 쓴다. 막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뭐 되게 책임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알바하면서도 내가 지금은 알바하지 마. 뭐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나중에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수레바퀴 밑에서 나만 혼자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알바노조를 알게 됐고, 알바노조에 가입을 하면서 점점 뭐 마음을 열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처럼 예전에 생각했는데 나처럼 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요새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수레바퀴에서 나만 빠져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수레바퀴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바노조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초창기 때 시작할 때 10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되게 큰 단체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수레바퀴 밖으로 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자체를 이제 들려고 하는 이런 모임,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 이제 현모님. 앞에서 다 또 멋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멋진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절망적인 상황이 일단 희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알바 노조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좀 환경, 감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헬조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통을 얘기하면 그 고통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돼가지고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알바노조도 생겼고, 노인빈곤율 얘기하지만 결국 그분들한테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된 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쨌거나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하나로 모이고 있고, 그것에 전선이 생기고 있고, 그 전선을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그 생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남은 건 이 전선을 어떻게 짜냐, 조직을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고, 거기서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이제 SNS든 뭐든 좀 더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거. 옛날에 길거리에 종이 뿌려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운 좋게 욕해가지고 동영상 찍으면은 뭐 한겨레 공유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분쟁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면은 희망적인 상황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쉬워졌다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다 아주 좋은 대답 해주셨는데요. 이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청년의 투표율이 낮다는 이런 비판들 들으면서 정말 20대 개새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투표를 안 하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너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런 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거다. 근데 너희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말 좀 마음의 아픈 소리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되게 이런 20대 개새끼론에 반박해서 되게 많은 청년들이 혹은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뽑을 만한 청년 정치인을 내놓아라. 우리가 뽑을 만한 청년 정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감론을 박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도 아직 없고 제대로 된 청년 정책도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투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유, 맨 처음에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계도할 수밖에 없다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계도할 수밖에 없고 선민의식을 가진 좀 그런 엘리트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가볍고 유쾌한 게 좋고 그게 가장 대중이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대중의 코드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20대가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욕먹기 좋은 딱 스탠스예요. 저는 그냥
정치 선거를 그냥 게임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라고 하면 감히 선거를 게임으로 막 이럴 수밖에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심플한 거잖아요. 0 아니면 1, 뭐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게임인데 그냥 그렇게 쿨하고 심플한 게임을 내가 참가하면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내가 해외 축구 보면은 맨유가 이길지 토트넘 이길지 되게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토트넘에서 한국 선수 영입하면 뭐 유니폼도 사주고 되게 그냥 선거를 무겁고 뭐 20대 뭐 강아지론 때문에 막 그거 안 하면 막 시대에 막 반역자 막 이러면서 대역 죄인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건데 뭐 내가 재밌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거 재밌으니까 재밌는 투표? 약간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찍는 쪽이 이길 수도 있고, 아니 뭐 질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렇게 재밌다는 인식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다. 그러니까 더 후퇴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표현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투표보다 관심 있는 거는 투표 말고 다른 선택지들도 많잖아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투표할 권리를 얻는데 저희 세대 안팎의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워본 사람만이 그 권리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걸 너무 쉽게 버려버리면은 앞선 전통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도 한편에서 아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투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 해석은 잘 이 전달이 안 됩니다. 투표라고 하는 건 정치학에서는 보통 민주적 계급투쟁에 쓰이는 종이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전에는 체제와 혁명의 방법으로 싸웠지만 민주주의가 돼서 우리도 참여할 권리가 되면 이 종이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건 적극적 대안이 있으면 사실 투표율은 많이 올라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후에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이 투표율이 90%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도 정치가 좀 나빠지면서 투표율이 빨리 떨어진 편이긴 한데 우리는 정치가 좋아진 적이 없어서 계속 이제 저기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투표를 하게 되면 그냥 투표용지만 던지고 오지 않게 됩니다. 대개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도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의미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자체가 효용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자치적 정치 교육을 스스로 하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문화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저는 아주 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투표를 안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체제에 대한 냉소라면 투표를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의지를 동료 시민들하고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을 시작해서 끝에는 이렇게 자칫하면 조금 붕 뜨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면 정말 무거운 단어만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니 우린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되게 오늘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나눈 것 같고 좋은 공연도 본 것 같고 좋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같은 마음 혹은 이제 또 다른 영감 이런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토크쇼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청춘시 바라의 구현모님, 그리고 알바노조의 이가연님, 그리고 이제 정치발전소의 학교장님인 이제 박상훈 선생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토크쇼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